기름 더 부을까? 확실하게 해야지. 됐어. 빨리 119 눌러. 타이밍 맞춰야지. 눈물 연기 준비됐어? 타오르는 텐트 밖에서 들려온 건 다급한 구조 요청이 아니라 아들 부부의 악마 같은 속삭임이었습니다. 효도 여행이라며 데려온 깊은 산속 캠핑장. 그곳은 아들 며느리가 준비한 저희 부부의 화장터였습니다. 하지만 부모를 산채로 죽이려 한 악마 같은 그들은 몰랐습니다. 불타는 텐트 속에서 짐승처럼 기어나온 피투성이가 된 눈동자가 자신들의 폐륜 현장을 똑똑히 지켜봤다는 것을. 안녕하세요. 올해로 65이 된 김종숙이라고 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는다지만 제가 겪은 일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막장 드라마가 아니라 이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제 이야기예요. 기가 막히고 억울해서 꿈에서 나오면 식은땀이 나는 제 사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날은 우리 아들 민성이가 효도 여행이라며 데려간 캠핑장에서의 첫날 밤이었어요. 산골짜기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 외진 캠핑장이었는데 비수기 평일이라 주변에 사람 한 명도 안 보이더군요. 덕분에 캠핑장을 단독으로 빌린 것 같다고 좋아하며 아들 내외가 구워준 고기를 먹고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며 밤이 깊어 남편 박성수와 저는 텐트에 들어가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들었죠. 그런데 새벽녘 코를 찌르는 매캐한 냄새 때문에 눈이 번쩍 떠졌어요. 휘발유 냄새와 뭔가 타는 냄새가 진동을 했거든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희 텐트에서 시뻘건 불길이 마구 일렁이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놀라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옆에서 벌떡 일어난 남편이 제 입을 거칠게 틀어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귀에 대고 잔뜩 쉰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쉿! 소리 내지 마. 소리 지르면 이대로 죽어. 그때 텐트 밖에서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 민성이와 며느리 지훈이의 목소리였어요. 자기야,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활활 잘 타네. 민성이가 킥킥거리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가 아주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기름 더 부을까? 확실하게 해야지. 됐어. 빨리 119 눌러. 타이밍 맞춰야지. 눈물 연기 준비됐어?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아들 민성이가 엄마 아빠의 텐트에 불을 질렀다는 겁니까? 정말 꿈이길 바랐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텐트를 휘감기 시작한 불길은 너무나 뜨거웠고 현실이었어요. 남편이 주머니에서 작은 맥가이버 칼을 꺼내 텐트 뒷면을 벅벅 찢기 시작했습니다. 칼날이 두꺼운 천을 가르는 소리가 났고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아 끌었어요. 빨리 기어서 나가. 여기 있다가 우리 둘 다 통구이 되는 거야. 서둘러. 저는 매운 연기 속에서 터져나오는 기침을 억지로 참으며 찢어진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뜨거운 불길이 제 왼팔을 스쳤고 살이 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제 등을 사정없이 밀어 텐트 밖으로 빠져나오게 했고 우리는 어둠 속을 네 발 짐승처럼 기어서 캠핑장 뒤편 숲으로 향했어요. 가시덤불 속에 몸을 숨기고 나서야 뒤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텐트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 앞에서 민성이가 전화기를 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119죠? 큰일 났어요. 가스 랜턴이 폭발했어요. 부모님이 텐트 안에 계신데 불길이 너무 세서 못 나오세요. 민성이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린 효자의 것처럼 들렸습니다. 지훈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하는 신용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지훈이의 손가락 사이로 보이는 눈에는 눈물 한 방울도 보이지 않았죠. 여보, 어떡해. 우리 어머님, 아버님 뜨거워서 어떡해. 흑흑. 지훈이가 울먹이는 척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슬픔은 한 스푼도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덤불 속에서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어요. 화상 입은 팔이 욱신거렸지만 그 고통보다 가슴을 갈기갈기 찢는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으스러지도록 꽉 쥐며 낮게 말했습니다. 숨소리도 내지 마. 지금 들키면 우린 끝장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덜덜 떨리는 몸을 억눌렀어요. 금쪽같이 키운 내 아들이 나를 없애려 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뱅뱅 돌았습니다. 대체 왜 그런 거니? 우리가 너한테 뭘 그리 잘못했니?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새빨간 불빛이 캄캄한 산골짜기를 비추기 시작했어요. 소방관들이 뛰어내려 불을 끄기 시작했고 경찰차도 도착했습니다. 랜턴이 갑자기 펑 하고 터졌어요. 저희는 고기 굽느라 밖에 나와 있었는데 부모님은 피곤하시다고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민성이가 경찰에게 설명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눈물 콧물까지 흘리며 기막힌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지훈이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코를 많이 고셔서 저희가 밖에서 잠깐 바람 쐬고 있었는데 불길이 순식간에 번졌어요. 제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불이 너무 뜨거워서 접근도 못했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저 뻔뻔한 것들이 어쩌면 저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싶었죠. 경찰은 민성이의 말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받아 적었고 결국 수사는 단순 화재 사고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그 새벽 공식적으로 이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숲속에서 짐승처럼 이틀 밤을 버텼습니다. 낮에는 덤불 속에 납작 엎드려 숨어 있고 밤에는 조금씩 이동했어요. 화상 입은 제 팔은 점점 퉁퉁 부어올랐고 누런 고름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차가운 계곡물로 상처를 씻어주며 말했어요. 여보, 조금만 참아봐. 사람 사는 데까지 가면 내가 어떻게든 약이라도 구해올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러운 헝겊으로 팔을 동여맸습니다. 병원 문턱도 못 밟는 신세가 이렇게 서러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틀째 되는 날 우리는 인적이 드문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빈집을 발견했고 거기서 임시로 몸을 숨겼어요. 남편이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 방바닥을 손으로 대충 쓸어내며 말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버티자. 우리가 죽은 척해야 저놈들이 무슨 꿍꿍이인지 알 수 있어. 저는 냉골인 방바닥에 주저앉으며 물었어요. 대체 왜 그런 거야? 민성이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거야? 남편이 깊은 한숨을 땅이 꺼져라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보험금이지 뭐겠어? 우리 명의로 들어있는 거, 그거 노린 거야.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결혼 전에 민성이가 이제부터 효도하겠다며 늙어서 병원비 걱정 없게 저희 보험을 자기가 직접 들어주겠다고 했었죠. 저는 그때 고맙다고 우리 아들밖에 없다고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뻔했습니다. 그게 제 목숨값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며칠 뒤 남편이 모자를 눌러 쓰고 인근 마을 PC방에 다녀왔습니다. 민성이 놈 SNS를 몰래 검색해 본 거예요. 남편이 꼬깃꼬깃한 종이에 뭔가를 적어와서 제게 보여줬습니다. 장례식 2주 뒤에 한다더라. 유골 수습하고 신원 확인 절차 거쳐서 한다고 글 올렸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남편이 베껴 적은 민성이의 게시글 내용이었습니다. 효도도 못 해드리고 이렇게 허망하게 보내드립니다.
부모님 죄송합니다. 부디 좋은 곳으로 가세요. 그 밑에는 힘내라고 안타깝다고 위로하는 댓글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 종이를 구겨서 쥐었습니다.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아들이라는 놈이 이럴 수가 있어? 저는 기가 막혀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단단히 잡으며 말했어요. 지금은 참아. 일단 우리가 살아남는 게 먼저야. 약해지지 마. 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목숨을 부지해야 합니다. 살아남아서 저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 뭘 하는지 지켜봐야 해요.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줄 겁니다. 장례식 날이 밝았습니다. 저와 남편의 장례식이요. 멀쩡히 살아서 눈 뜨고 있는 사람이 자기 장례식 소식을 듣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아세요? 세상 천지에 이런 기막힌 일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남편은 그날도 아침 일찍부터 인근 마을 PC방에 다녀왔어요. 민성이 놈 SNS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온 겁니다. 남편이 돌아와서 꼬깃꼬깃한 종이에 적어온 내용을 제게 들이밀었어요. 민성이 놈이 사진을 올렸더라. 아주 세상 잃은 표정으로 슬픔에 잠긴 척을 하면서 말이야. 남편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민성이가 검은 양복을 입고 고개를 푹 숙인 사진을 올렸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달아준 위로 댓글 하나하나에 감사 답글을 달고 앉아 있었다고 하더군요. 부모님 가시는 길 편히 모시겠습니다. 이딴 글도 썼대요. 남편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지훈이는? 걔는 뭐하고 있어? 제가 물었어요. 남편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장례식장에서 셀카를 찍어 올렸더라. 상복 입고 말이야. 뭐? 셀카?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은 이를 득득 갈았고 저는 기가 차서 할 말을 잃었어요. 시부모 장례식장에서 셀카를 찍어 올리다니. 영정사진 앞에서 고개 숙인 민성이 사진도 있었어.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뭐라고 적었는데? 효도 한번 못 해드리고 보내드려 죄송합니다. 이런 개소리.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영정사진 앞에서 슬픈 척 연기하는 아들이라니요. 그 아이를 내가 10달 배 아파 낳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상한 댓글이 하나 있었어. 남편이 목소리를 깔며 말했어요. 뭔데? 민성이 친구인 것 같은 놈이 댓글을 달았더라. 보험 처리는 잘 되냐고. 뭐라고? 저는 눈이 왕방울만 해졌습니다. 근데 바로 삭제됐어. 내가 봤을 때는 있었는데 잠시 후에 감쪽같이 지워졌더라고. 남편의 설명을 듣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아름아름 다 아는 거네. 민성이가 보험금 때문에 그런 짓을 벌였다는 걸. 그런 것 같아.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곰팡이 핀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효도 여행 간다고 덩실덩실 좋아했던 제가 한심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아낸 게 있어.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뭔데? 더 나쁜 소식이야? 지훈이 SNS 과거 게시글을 샅샅이 뒤져봤거든. 재혼이래. 네. 저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날 뻔했어요. 지훈이가 재혼이라니 금시초문이었습니다. 3년 전에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추모 게시글이 있었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교통사고라고? 응. 근데 냄새가 나지 않아? 전 남편도 사고로 죽고 이번에 우리도 사고로 죽을 뻔하고 남편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설마 지훈이가 전 남편한테도 무슨 짓을 한 건 아닐까요? 당신 생각은 어때?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제 확신이 섰어. 저놈들은 처음부터 다 치밀하게 계획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낳은 자식을 상대로 복수라니요. 어떻게 이 지경이 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우리는 완전히 거리로 내몰렸어요. 신분증도 없고 돈도 한 푼 없는 노숙자 신세가 된 겁니다. 낮에는 폐지를 주어서 고물상에 팔았어요. 손이 까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그래야 하루 끼니라도 때울 수 있었으니까요. 여보, 여기 앉아서 좀 쉬어. 남편이 공원 벤치에 저를 앉히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하면 돼. 저는 억지로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화상 입은 팔이 점점 심하게 욱신거렸어요. 밤이 되면 지하도나 공원 벤치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더러운 골판지를 깔고 누우면 차가운 바닥 기운이 등을 파고들었어요. 평생 따뜻한 방에서만 자던 내가 이렇게 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남편이 제 곁에 바짝 붙어 누우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버텨.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법을 찾을 거야.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화상 입은 팔에 염증이 생겼어요. 누런 고름이 줄줄 흘러나오고 온몸에 불덩이 같은 열이 났습니다. 저는 고열에 시달리며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여보, 정신 차려. 여보. 남편이 제 이마에 손을 대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괜찮아, 조금 쉬면 나아질 거야. 저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눈앞이 빙빙 돌았습니다. 이러다 길바닥에서 객사하겠구나 싶었어요. 다행히 남편이 무료 급식소에서 알게 된 봉사자분이 천사처럼 도움을 주셨습니다. 동네 의원 원장님이 아는 분이라며 소개를 해주신 거죠. 사정이 딱해 보이시는데 더는 묻지 않을게요. 의원 원장님이 제 팔을 소독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남편이 연신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어요. 진료비는 제가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일주일간 의원 청소를 해드릴게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원장님이 인자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게 하세요. 팔은 덧나면 큰일 나니까 당분간 매일 와서 소독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깨끗한 붕대로 감긴 팔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 아직 이렇게 따뜻한 분들이 계시구나 싶었어요. 그 사이 남편이 PC방에서 또 SNS를 확인하고 왔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흙빛으로 굳어 있었어요. 왜 그래?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이를 악물며 대답했어요. 보험금 탔나 봐. 무려 5억이래. 5억이라고?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지훈이가 새로 산 명품 가방 사진을 떡하니 올렸더라. 보란 듯이 자랑질하면서 남편이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우리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 우리 명의로 들어있던 보험금이 저 악마 같은 놈들 손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를 불태워 죽이려 한 대가로 5억을 받아 챙긴 거죠. 그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사? 사람 목숨값으로 가방을 사냐고. 하하.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짐승 같은 소리가 목구멍에서 새어나왔어요. 밤 공기가 점점 살을 애는 듯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이대로 거리에서 겨울을 나면 정말 얼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무료 급식소에서 식판에 코를 박고 밥을 퍼먹으며 저는 다짐했어요.
반드시 살아남겠다고요. 악착같이 살아남아서 저놈들을 법정에 세워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고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데 억울한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밥알을 적셨습니다. 화재 사건이 있고 2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저는 여느 때처럼 폐지를 주우러 골목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쓰레기통 옆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게 보였어요. 젊은 남자였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고 얼굴이 송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여보, 이리 와봐.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어. 저는 다급하게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이 헐레벌떡 달려와서 그 남자의 상태를 살폈어요. 숨은 쉬는데 열이 펄펄 끓어. 남편이 그 남자의 이마에 손을 대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잖아. 이 추운 날씨에. 제가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있는 대로 데려가자. 어버. 우리는 그 남자를 낑낑대며 부축해서 지하도로 데려왔어요. 젖은 수건으로 열을 식혀주고 남편이 급식소에서 얻어온 죽을 한 숟가락씩 떠먹였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 남자가 겨우 눈을 떴어요. 여기가 어디죠? 그 남자가 몽롱한 눈으로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총각, 정신이 들어요? 길바닥에 쓰러져 있길래 우리가 데려왔어요. 제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그 남자가 몸을 일으키려다 쿨럭쿨럭 기침을 쏟아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강민재입니다. 그 남자가 힘겹게 인사를 했어요. 민재라는 그 청년은 30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에 수염이 덥수룩하고 옷은 며칠째 안 갈아입은 것처럼 쉰내가 풀풀 났어요. 쯧쯧,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된 거야? 무슨 사연이라도 있어? 제가 혀를 차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재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요. 누명이라니? 남편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저는 보험 사기 조사관이었어요. 어떤 악질 부부의 보험 사기를 조사하다가 오히려 제가 뇌물을 받은 파렴치한으로 몰렸습니다. 민재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 부부가 제 업무용 계좌로 돈을 몰래 이체하고 조사보고서까지 감쪽같이 위조했어요. 제가 사기에 가담한 것처럼 완벽하게 꾸민 거죠.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제가 물었어요. 해고당했죠. 가족한테도 버림받았고요. 아내는 이혼하자고 서류를 내밀었고 부모님은 아예 연락을 끊으셨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떨구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 나쁜 놈들이 누군데? 남편이 주먹을 쥐며 물었어요. 민재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민성이라는 남자하고 그 아내 최지윤이요.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눈이 마주쳤는데 남편의 눈동자도 지진 난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어요.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이름이 뭐라고?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박민성하고 최지윤이요. 왜요? 두 분 아세요? 민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박민성이라는 놈이 제 아들놈인데요. 제가 겨우겨우 말했습니다. 민재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네, 아들이라고요? 그 천하의 몹쓸 놈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어. 캠핑장에서 불을 질러서 부모를 태워 죽이려고 했어. 남편이 울분을 토하며 소리쳤습니다. 민재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우리를 쳐다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꼴이 된 거예요. 죽은 사람 취급받고 거리에 나앉은 거죠. 제가 눈물을 훔치며 덧붙였습니다.
민재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연결시켜 준 거군요. 민재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의 흐리멍덩한 눈빛은 사라지고 분노와 결의가 이글거리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세 사람은 지하도 구석에 모여 앉아 각자의 기막힌 사연을 털어놓았어요. 민재는 자신이 얼마나 억울하게 당했는지, 저는 제 아들한테 얼마나 처참하게 배신당했는지 밤이 새도록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주먹으로 바닥을 치며 말했어요. 이대로는 억울해서 눈도 못 감아. 어떻게든 저놈들 죗값을 치르게 해야 돼. 민재가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한테 아직 증거가 좀 있어요. 해고당할 때 혹시나 해서 몰래 백업해둔 자료가 있습니다. 저는 민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민재 씨. 우리 같이 해봐요. 제발 도와줘요. 민재가 합류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좀 더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남편이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사실 비상금이 좀 있어. 비상금? 당신이 돈이 어디 있다고? 제가 눈을 흘기며 물었어요. 결혼 초부터 당신 몰래 꼽을 쳐둔 거야. 미안해. 남편이 머리를 극적이며 쑥스럽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되는데? 한 3천만 원 될 거야. 시골 친척 집 헛간에 묻어뒀어. 저는 기가 막혔지만 지금은 그걸 따질 때가 아니었어요. 세상에, 그걸 여태 말 안 하고 있었어? 당장 찾으러 가야겠네.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조심해야 해. 혹시 누가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세 사람은 그날 밤늦게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몇 시간을 이동했어요. 다행히 친척은 이미 도시로 이사한 뒤라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기야. 남편이 거미줄이 가득한 헛간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어요. 손전등 불빛으로 바닥을 비추더니 구석진 곳을 가리켰습니다. 이 밑에 묻어뒀어. 남편이 녹슨 삽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민재가 옆에서 손으로 흙을 파내며 도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찌그러진 깡통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남편이 깡통 뚜껑을 열자 비닐에 쌓인 돈다발이 나왔습니다. 있다. 있어. 다행이다. 남편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 돈을 보며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 돈이면 당장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싶었습니다. 우리는 그 돈으로 외진 곳에 허름하지만 깨끗한 모텔방을 잡았어요. 지하도 참 바닥에서 자던 것에 비하면 궁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민재는 모텔 컴퓨터와 PC방을 오가며 민성이 부부의 최근 행적을 쥐잡듯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민재가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민재가 두툼한 종이 뭉치를 테이블 위에 탁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뭔데 그래?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워?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성이 부부한테 우리가 모르던 정가가 있었어요. 파면 팔수록 기가 막힙니다. 민재가 종이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며느리 지훈이 전 남편 건이에요. 전 남편?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하지 않았어? 남편이 물었어요. 그게 단순 사고가 아니라 사고로 위장한 타살 의혹이 짙어요. 당시에도 보험사에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대요.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럼 지훈이가 설마 사람을... 네. 그 사고로 배우자 사망보험금 수억 원을 받았고 그 돈으로 민성이 도박빚을 갚아준 게 둘의 악연의 시작이었대요. 민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충격에 말문이 막혔어요. 며느리가 전 남편을 그렇게 보낸 독사 같은 여자라니요. 민성이는? 그놈은 또 뭐가 있어?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과거에 소액사기 전과가 있었어요. 친구들 등쳐먹다가 걸려서 집행유예로 풀려났고요. 민재가 대답했어요. 저는 머리가 멍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낳은 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범죄자가 된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당장 경찰에 신고하면 안 돼요? 이 자료 들고 가면 잡을 수 있잖아요. 제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단호하게 저었어요. 지금은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알려지면 민성이가 먼저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거예요. 놈들은 생각보다 치밀해요. 그럼 어떻게 해? 손 놓고 보고만 있어? 남편이 답답해하며 물었습니다. 민재가 눈을 빛내며 대답했어요. 저놈들이 다시 범행을 저지를 때 꼼짝 못하게 현행범으로 잡는 게 가장 확실해요. 덫을 놓는 겁니다. 저는 민재의 말에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캠핑장 화재 사건으로부터 3달이 지났어요. 계절이 바뀌어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민재가 믿을 만한 친구라며 낯선 남자를 한 명 데려왔어요. 정태호라는 이름의 인상 좋은 부동산 업자였습니다. 형, 이분들이야. 내가 전에 말했던. 민재가 태호에게 우리를 소개하며 눈짓을 했습니다. 태호가 정중하게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인사를 했어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민재한테 목숨 빚을 진 게 있어서요. 2분 돕는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태호가 듬직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물었어요. 초면에 미안하지만 어떻게 도와주실 건가? 우리는 지금 신분이 없는 유령 같은 처지라네. 걱정 마세요. 신분 노출 없이 당당하게 가게를 여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사업자 등록은 민재 명의로 하고 2분은 고용된 직원 형태로 일하시는 겁니다. 일종의 위장 취업이죠. 태호가 자신만만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눈을 마주쳤어요. 이거라면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겠다. 억울함을 풀 기회가 생기겠다 싶어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침 서울 외곽에 자리가 아주 좋은 국밥집 하나가 급매로 나왔어요. 주인 어르신이 연세가 많아서 폐업하려던 참이라 권리금도 없이 아주 싸게 넘기신답니다. 태호가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밭에 묻어두었던 비상금을 털어 그 가게를 인수했어요. 형인의 국밥이라는 촌스러운 간판이 달린 작은 가게였지만 우리에게는 궁궐보다 귀한 터전이었습니다. 간판도 그대로 두고 인테리어도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숨죽여 지내려면 그게 훨씬 나았거든요. 어머니가 주방 전반을 맡으시고 아버지가 홀 서빙이랑 카운터 보시면 돼요. 저는 사장 행세하면서 식자재 납품이나 대외 업무 볼게요. 민재가 똘똘하게 역할을 나누며 말했습니다. 저는 앞치마 끈을 질끈 동여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평생 부엌대기로 살았는데 국밥 하나 못 끓이겠니? 걱정 마라. 개업 첫 주에는 손님이 거의 없어서 파리만 날렸습니다. 하루 종일 문을 열어놔도 5-6명 올까 말까 했죠. 하지만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새벽부터 육수를 우려냈습니다. 가족들 밥 해먹이며 갈고 닦은 손맛이 있으니까요. 어머니, 이 김치찌개 맛이 진짜 예술이에요. 국물이 끝내주는데요. 민재가 점심으로 차려준 찌개 국물을 떠먹으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순대국도 한번 먹어봐. 내가 이거 하나는 자신 있어. 돼지 잡내 하나도 안 나게 끓였어. 제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를 내밀며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민재가 후후 불어 한 숟가락 크게 떠먹더니
눈이 왕방울만 해졌어요. 와, 진짜 대박이다. 이 맛이면 손님 분명히 늘 거예요. 장담해요. 민재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점심시간에는 자리가 부족해서 줄을 서야 할 정도로 손님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어요. 동네방네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죠. 아줌마, 여기 국밥 2그릇 더 줘요. 여기 진짜 맛있다니까? 이 집 김치찌개도 끝내준대. 엄마가 해준 맛이야. 손님들이 북적이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저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핏물 빼고 육수를 끓이며 몸은 고되지만 마음만은 날아갈 듯한 보람을 느꼈어요.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돈을 모으면서 동시에 민성이 부부의 동향도 매의 눈으로 살폈습니다. 화재 사건 후 7달째 접어들면서 가게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우리는 가게 2층에 있는 낡은 다락방을 개조해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천장이 낮아 허리를 굽혀야 하고 좁았지만 눅눅한 지하도 생활보다는 100배 1000배 나았죠. 아침 5시에 일어나 재료를 손질하고 점심과 저녁 장사를 눈코 뜰 새 없이 하고 밤 10시에 문을 닫는 고단한 생활이 반복됐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식사하세요. 다 차려놨어요. 어느 날 장사를 마치고 민재가 밥상을 차려오며 쑥스러운 듯 그렇게 불렀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서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뭐라고 했어? 지금 방금? 남편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 그냥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불편하시면 안 할게요. 민재가 머리를 극적이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니야. 불편하긴 뭐가 불편해. 그렇게 불러. 듣기 좋다. 진짜 아들 같고 좋아. 제가 눈물을 글썽이며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민재가 그제야 안심한 듯 환하게 웃었어요. 진짜 아들은 부모를 불태워 죽이려 했는데 남이었던 이 청년은 우리를 부모처럼 모시니 세상이 참 아이러니하죠. 민재는 쉬는 시간마다 틈틈이 민성이 부부집 근처를 정찰하고 왔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꿍꿍이를 꾸미는지 파악하려는 거였죠. 민성 씨는 낮에는 집에서 퍼질러 자고 밤에는 도박장을 전전하고 있어요. 완전 폐인입니다. 민재가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그 며느리 지훈이는? 걔는 뭐하고 돌아다녀? 제가 이를 갈며 물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여전히 명품 사진 올리면서 잘 사는 척 허세 부리는데 실제로는 카드 돌려막기 하느라 정신없대요. 빚독촉 전화가 빗발친다더라고요. 민재가 고소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태호의 정보망을 통해 민성이가 또 다른 악질 사채업자에게 쫓기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부모 목숨값으로 받은 5억을 그새 다 날리고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남편은 가게 창고에서 몰래 기계들을 만지작거리며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거기서 뭐해? 안 자고? 제가 하품을 하며 물었습니다. CCTV하고 녹음 장비 설치 연습하고 있어. 언제든 저놈들이 나타나면 증거를 확실하게 잡을 준비를 해둬야지. 남편이 눈을 빛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저놈들이 제 발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만드는 거였거든요. 며칠 뒤 민재가 기막힌 계획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소문을 하나 은근슬쩍 퍼뜨릴까 해요. 민재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문인데? 우리한테 도움되는 거야? 남편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형이네 국밥집이 대박 났다는 소문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가게 주인 노부부가 자식이 없어서 가게를 물려줄 양아들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같이 흘리는 거죠. 민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민재의 의도를 단박에 알아챘어요. 아, 민성이가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오게 만들려는 거지. 돈 냄새 맡고 오게. 제가 무릎을 치며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돈에 굶주린 놈이니까 새로운 먹잇감이라고 생각하면 앞뒤 안 가리고 분명히 달려올 거예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는 도박판 근처 쉼터에서 그 소문을 슬쩍 흘리기 시작했어요. 정보상에게 뒷돈까지 쥐어주며 민성이 귀에 반드시 그 이야기가 들어가도록 손을 썼습니다. 일주일 뒤 민재가 상기된 얼굴로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됐어요. 민성이 도박 친구 중 하나가 그 소문을 민성이한테 전달했대요. 민성이가 아주 솔깃해하더랍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거려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드디어 미끼를 물었구나. 이제 때가 왔구나 싶었습니다. 이제 기다리면 되는 거야? 그놈이 올 때까지? 남편이 주먹을 쥐며 물었습니다. 네. 조만간 분명히 정찰하러 올 거예요. 놈은 의심이 많으니까요. 민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평소처럼, 아니 평소보다 더 열심히 장사를 계속했어요. 남편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카운터 밑과 주방 곳곳에 호신용 도구들을 몰래 배치해뒀습니다. 어느 날 밤 영업을 마감하고 민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혹시라도 저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어요. 놈들이 흉기라도 들고 오면 제가 빠질까요? 저는 민재의 거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무슨 섭섭한 소리야. 넌 이제 우리 아들이야. 하늘이 두 쪽 나도 어디 가지 마.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민재의 어깨를 감쌌어요. 그래 임마. 우리 셋이 한 배를 탔는데 어딜 가. 같이 끝내는 거야. 민재의 눈가가 붉어지며 눈물이 맺혔습니다. 소문을 흘린 지 딱 2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점심 장사가 한창이라 정신없는데 민재가 다급하게 카운터 뒤쪽에서 저를 불렀어요. 어머니, 이쪽으로 와보세요. 빨리요. 이것 좀 보세요. 민재가 손짓하며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가게 맞은편 버스 정류장에서 모자를 푹 눌러 쓴 누군가가 우리 가게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재가 떨리는 손으로 CCTV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화면 속 흐릿하지만 익숙한 그 실루엣, 뱀 같은 눈빛. 그 남자는 바로 제 아들 민성이었습니다. 화재 사건이 있고 어느덧 10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민성이가 쥐새끼처럼 가게 주변을 정찰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어요. 하지만 일부러 모르는 척, 보이지 않는 척 했습니다. 놈이 방심할 때까지 평소처럼 장사에만 죽기 살기로 집중하는 게 최선의 복수였거든요. 그 사이 우리 가게는 정말로 입소문을 타고 지역 맛집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점심시간이면 가게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이 벌어졌어요. 이모, 여기 순대국 2개 더 줘요. 깍두기도 좀 많이 주시고. 사장님, 김치찌개 하나 추가요. 얼큰하게 부탁해요. 주문이 밀려들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땀을 비오듯 흘리며 국을 끓였지만 힘든 줄도 몰랐어요. 어느 날 가게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려 민재가 받았습니다. 네, 방송국이라고요? 맛집 소개요? 민재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입모양으로 방송국이라고 했어요. 수화기를 맞고 민재가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맛집 소개 프로그램에서 촬영 의뢰가 왔대요. 대박 났다고 소문나서 찍고 싶다고요. 저는 기겁을 하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안 돼. 절대로 안 된다고 해. 우리 얼굴 나가면 끝장이야. 알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정중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사장님이 방송 출연을 극도로 꺼리셔서요.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방송은 못 나갔지만 아름아름 찾아온 단골 손님들의 후기가 인스타그램으로 퍼지면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됐습니다. 굳이 돈 들여 광고하지 않아도 손님이 구름대처럼 늘어났어요.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핏물을 빼고 육수를 끓이는 고단한 생활에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뽀얀 사골 국물이 가마솥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걸 보면 제 마음도 덩달아 편안해졌거든요. 여보, 간 좀 봐봐. 오늘따라 국물이 아주 진국이야. 제가 국자로 뜨거운 국물을 떠서 남편 입에 후후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캬, 당신 솜씨 어디 안 가네. 오늘도 끝내주네 아주. 남편이 엄지를 치켜 세우며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남편도 손님들과 농담 따먹기를 주고받으며 예전의 활력을 완전히 되찾은 것 같았어요. 어르신, 오늘도 순대국 드시러 오셨어요? 제가 고기 듬뿍 넣어드릴게. 그래, 김 사장. 내가 여기 순대국 맛에 반해서 다른 데는 입맛 없어서 못 가. 남편이 단골 어르신과 호탕하게 웃으며 대화하는 소리가 홀에 가득 찼습니다. 민재는 배달 업무를 도맡아 하면서 동네 청년들과 형 동생하며 친해졌어요. 덕분에 동네 돌아가는 사정을 훤히 꿰뚫는 정보망도 생겼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오늘 점심 배달만 20건 넘었어요. 민재가 헬멧을 벗으며 땀범벅이 된 얼굴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고생했다. 얼른 앉아라. 뜨끈한 밥 먹자. 제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민재 앞에 내밀었습니다. 가게 금고에는 꼬깃꼬깃한 현금이 차곡차곡 쌓여갔어요. 이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복수를 위한 실탄이자 우리의 새 출발을 위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공기는 다시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남편은 매일 밤 가게 문을 닫고 CCTV 영상을 매의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여보, 이리 와봐. 오늘 또 왔어. 남편이 모니터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낮게 말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민성이가 모자를 푹 눌러쓰고 가게 맞은편 전봇대 뒤에서 서성이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일주일에 벌써 2~3번씩 오네요. 아주 출근 도장을 찍네. 민재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정찰하는 거야. 간을 보는 거지. 조만간 분명히 움직일 거다. 남편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화재 사건 후 딱 1년째 되던 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게는 더욱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어요. 도저히 셋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수연이가 일하고 싶대요. 믿을 만한 애예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연이는 가게 단골이던 싹싹한 근처 대학생이었어요. 그래, 그 아가씨라면 야무져 보이던데. 그럼 한번 데려와봐. 수연이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생글생글 웃는 모습이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밝고 활달한 아이였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 진짜 열심히 할게요. 뽑아만 주세요. 수연이가 씩씩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수연이가 첫눈에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 우리 식구처럼 지내보자. 잘 부탁해. 수연이는 금세 우리 가족처럼 가게 분위기에 녹아들었습니다. 일도 어찌나 야무지게 잘하는지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어머니, 설거지는 저한테 맡기세요. 그리고 무거운 것도 제가 들 테니 절대 들지 마세요. 아이고 수연아, 네가 우리 복덩이다. 고맙다. 저는 딸 없는 서름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아 수연이에게도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민재와 수연이가 일하면서
서로 힐끔힐끔 쳐다보고 얼굴을 붉히는 게 제 눈에 딱 걸렸어요. 젊은 청춘들이 썸 타는 모습을 보니 속으로 흐뭇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추석 당일 우리 넷은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오순도순 모여 송편을 빚었어요. 민재야, 송편은 이렇게 꾹꾹 눌러서 예쁘게 빚는 거야. 그래야 예쁜 딸 낳는다. 제가 시범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만든 건 왜 이렇게 못생겼죠? 저는 틀렸나 봐요. 민재가 터진 송편을 들어보이며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오빠는 손재주가 영광이네. 이걸 누가 먹어? 수연이가 깔깔거리며 놀려댔어요. 야, 너는 뭐 잘하냐? 네 것도 만두 같은데? 민재가 수연이 코에 밀가루를 묻히며 장난을 쳤습니다. 가게 안에 웃음소리가 가득 차니 진짜 명절 같았어요. 그때 남편이 갑자기 헛기침을 크게 하며 진지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야, 잠깐 내 말 좀 들어보게. 네, 아버지. 말씀하세요. 민재가 웃음기를 거두고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이제 그만 남남하지 말고 정식으로 우리 아들이 되라. 우리 호적에 들어오라는 건 아니지만 마음으로 낳은 자식 하자. 어떠냐? 남편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말에 민재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민재의 눈가가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어요. 아버지 정말이요? 저 같은 놈이.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래 민재야. 넌 이미 우리한테 목숨보다 귀한 아들이야. 제가 민재의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민재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져 송편 반죽 위로 떨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민재가 고개를 푹 숙이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수연이도 덩달아 눈시울을 붉히며 코를 훌쩍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행복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일 뿐 아직 끝나지 않은 피비린내 나는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요. 민성이는 여전히 독사처럼 가게 주변을 맴돌고 있었고 언제 이빨을 드러낼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송편을 씹어 삼키면서도 마음 한쪽으로는 서슬퍼런 칼날 같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추석 연휴가 끝나고 장사를 재개한 첫날 새벽이었습니다. 남편이 가게 문을 열러 나갔다가 다급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여보, 빨리 이리 좀 와봐. 남편의 목소리에 심상치 않은 공포가 서려 있어 저는 부엌칼을 든 채로 뛰어나갔습니다. 가게 앞 계단에 투명한 빈 소주병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그 순간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휘발유 냄새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캠핑장 텐트 안에서 맡았던 살이 타는 냄새와 섞여 있던 그 끔찍한 휘발유 냄새가 악몽처럼 되살아났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정신 차려. 남편이 사색이 된 저를 부축하며 흔들었습니다.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아 덜덜 떨며 벽만 노려보았어요. 남편이 침착하게 장갑을 끼고 병을 치웠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요? 이건 명백한 테러잖아요. 뒤따라 나온 민재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아직은 때가 아니야. 지금 신고하면 놈은 발뺌하고 도망칠 거야. 남편이 고개를 단호하게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재가 입술을 깨물며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가 CCTV 영상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되돌려보다가 민재가 비명처럼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는 모두가 잠든 새벽 3시경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가게 앞을 서성이다가 병을 놓고 사라지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흐릿하지만 그 체형,
그 건들거리는 걸음걸이, 저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민성이네. 그놈이 왔었네. 제가 신음하듯 낮게 내뱉었습니다. 남편이 주먹으로 책상을 쾅 내려치며 이를 갈았어요. 경고하는 거야. 이 가게가 탐난다는 신호지. 불질러 버리기 전에 내놓으라는 협박이야. 우리 정체를 알아챈 걸까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민재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직은 모를 거야. 알았으면 이렇게 좀스럽게 경고만 하고 가진 않았겠지. 그냥 늙은 노부부가 운영하는 대박 가게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시작한 거야. 남편이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드디어 결전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어요. 남편은 그날부터 CCTV 각도를 사각지대 없이 조정하고 고성능 녹음 장비를 가게 곳곳에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민재는 대학 후배인 강력계 김 형사에게 연락해서 비밀리에 상황을 공유했어요. 김 형사가 증거만 확실하면 바로 현장 출동할 수 있게 대기하겠답니다. 민재가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연이에게 당분간 야간 근무를 피하고 일찍 퇴근하라고 일러두었어요. 왜요? 무슨 안 좋은 일 있어요? 저도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수연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별거 아니야.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그러니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니. 제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둘러댔습니다. 저도 도울 일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 일이라면 뭐든 도울게요. 수연이가 제 손을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수연이의 따뜻한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마음만으로도 고맙다. 넌 안전한 게 제일이야. 그게 우리 돕는 거야. 하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놈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휘발유병 사건이 있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주방에서 땀을 훔치며 순대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주문이요. 이번 테이블 순대국 하나. 민재가 주문서를 들고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능숙하게 뚝배기에 뜨거운 국을 담아 쟁반에 올렸어요. 내가 갖다 줄게. 넌 좀 쉬어라. 제가 쟁반을 들고 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카운터 앞 2번 테이블에 앉은 손님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구부정한 어깨, 익숙한 뒤통수, 민성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몸을 돌려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쟁반을 내려놓는 손이 덜덜 떨려 국물이 넘칠 뻔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안색이 안 좋아요. 민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민성이야. 저 손님 민성이야. 제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속삭였어요. 민재의 표정이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제가 나갈게요. 어머니는 여기 계세요. 민재가 쟁반을 들려고 했지만 남편이 먼저 앞치마를 고쳐 매며 나섰습니다. 아니야, 내가 갈게. 당신은 절대 나오지 마. 남편이 비장한 표정으로 쟁반을 들고 홀로 나갔습니다. 저는 주방 문틈으로 숨죽여 민성이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순대국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남편이 짐짓 태연한 목소리로 음식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민성이가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젓가락을 들었어요. 민성이는 국을 먹으면서도 눈동자를 쉴 새 없이 굴리며 가게 곳곳을 유심히 훑어보았습니다. 천장도 보고 벽도 보고 주방 쪽도 힐끗힐끗 쳐다보는 게 영락없이 가게 구조를 파악하려는 도둑놈 꼴이었어요. 저는 숨도 크게 못 쉬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제 아들이 저기 앉아 밥을 먹고 있었어요. 1년 전 부모를 불태워 죽이려 했던 그 페르나가요.
민성이가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남편이 카운터 뒤에서 계산을 받았어요. 8,000원입니다. 남편이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민성이가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 건네려다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얼굴을 정통으로 마주했습니다. 그 순간 민성이의 동공이 지진 난 것처럼 흔들렸어요.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지더니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귀신이라도 본 듯한 경악의 표정이었죠. 민성이가 돈을 던지듯 카운터에 내팽개치고 가게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쳤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남편이 놈의 등 뒤에 대고 덤덤하게 인사했지만 민성이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여보, 알아본 거야? 놈이 눈치챈 거야? 제가 주방에서 뛰쳐나오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 나랑 눈이 마주치자마자 얼굴이 흙빛이 되더라고. 남편이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민재가 민성이 집 근처를 정찰하러 나갔어요. 새벽 늦은 시간에 돌아온 민재의 표정이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일단 좀 앉으세요. 들으셔야 할 게 있어요. 민재가 심각하게 우리를 자리에 앉혔습니다. 뭔데 그래? 뜸 들이지 말고 말해봐. 남편이 재촉했습니다. 민성이가 지훈이랑 집이 떠나가라 싸우고 있었어요. 창문이 열려 있어서 밖에서도 다 들릴 정도로요. 민재가 침을 꼴깍 삼키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던데? 지들끼리 뭐라고 지저대? 제가 물었습니다. 민성이가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죽은 줄 알았던 노인네들이 살아있다. 내가 똑똑히 봤다. 라고요.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그 독사 같은 며느리는 뭐래? 남편이 주먹을 쥐며 물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면 보험 사기로 둘 다 감옥 가서 썩는다고 어떻게든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방방 뛰더라고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또다시 저 악마들이 끔찍한 짓을 꾸미고 있는 거였습니다. 며칠 뒤 민재가 더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어머니, 아버지, 놈들이 기어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재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무슨 계획? 또 불이라도 지른데? 남편이 물었습니다. 네, 비슷해요. 이번엔 가게에 가스를 누출시켜서 폭발 사고로 위장하려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날려버리겠대요.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온몸에 힘이 쭉 빠져 주저앉을 뻔했어요. 또 불이라니. 또 저놈들이 우리를 완전히 불에 태워 죽이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확실한 거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민성이 집 근처 골목에서 계속 잠복해서 지켜봤어요. 둘이 베란다에서 담배 피우며 하는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민재가 설명했습니다. 민성이 그놈이 뭐라던? 제 입으로 죽이자고 하던?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모가 살아있다는 게 알려지면 보험 사기의 살인 미수로 무기징역이라고. 차라리 이번에 확실히 터뜨려서 증인을 없애야 한다고 지훈이를 설득했어요. 아주 악질이에요. 민재가 치를 떨며 대답했습니다. 지훈이는? 걔도 동의했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2번이나 같은 짓 하면 의심받는다고 반대했는데 민성이가 협박했어요. 보험 사기 들통나면 당신 전 남편 건도 재수사 들어간다고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년이 알겠다고 했어? 제가 물었습니다. 네. 결국 동의했어요. 작전 개시일은 이번 주 금요일 새벽으로 잡았대요. 가게가 문 닫고 인적이 끊기는 새벽 3시를 노리기로 했답니다.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분노보다 더 깊고 시린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내 아들이 또다시 2번이나 나를 죽이려 한다니요. 이번에는 절대 안 놓쳐. 내 손으로 놈들을 끝장낼 거야. 남편이 주먹을 불끈 쥐며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완벽한 덫을 놓자. 꼼짝 못하게 현행범으로 잡아서 콩밥을 먹이는 거야. 남편이 덧붙였습니다. 민재가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형사한테 바로 연락할게요. 금요일 새벽에 가게 근처에 잠복해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민재가 전화기를 들며 말했습니다. 김 형사는 살인 예비 음모 정황이 확실하다며 현행범 체포를 위한 전폭적인 협조를 약속했어요. 우리는 가게 안에 고화질 카메라와 녹음기를 사각지대 없이 더 설치했습니다. 가스밸브도 미리 손을 봤어요. 아주 미세하게만 새어나오고 절대 폭발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해뒀죠. 운명의 금요일 새벽 2시, 우리는 가게 불을 모두 끄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각자 위치에 숨었습니다. 저는 주방 구석 쌀통 뒤에, 남편은 카운터 밑에 몸을 숨겼어요. 민재는 뒷문 근처 냉장고 뒤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민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았어요. 저도 도울게요. 저만 빠질 순 없어요. 수연이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위험해. 넌 제발 가 있어. 다치면 어떡해. 민재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수연이는 요지부동이었어요. 뒤편 골목에서 망볼게요. 수상한 사람 오면 바로 문자 보내고 신고할게요. 저도 한몫하게 해주세요. 수연이가 당차게 말했습니다. 민재가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벽 3시가 가까워지자 뒷문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문을 억지로 따고 있는 소리였어요. 저는 숨소리조차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기익. 녹슨 경첩 소리와 함께 뒷문이 열렸어요. 어둠 속에서 민성이가 그림자처럼 들어왔습니다. 민성이가 주방으로 성큼성큼 다가와 가스밸브를 더듬거려 찾았어요. 밸브를 휙 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쉭 하는 소리가 났지만 가스가 예상보다 약하게 나왔어요. 뭐야 이거? 왜 이래? 고장 났나? 민성이가 투덜거라며 밸브를 더 세게 돌리려 끙끙댔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가게 불을 환하게 켰어요. 거기까지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남편이 민성이 앞에 저승사자처럼 나타나며 호통을 쳤습니다. 저는 남편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민성이의 얼굴이 공포로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뒷걸음질 치며 비명을 질렀어요. 아버지, 어머니, 귀신이야? 민성이가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1년 만에 마주한 아들의 손목을 낚아채듯 잡았어요. 그리고 서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오랜만이다, 민성아. 엄마 보고 싶었지?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성이가 기겁을 하며 손목을 빼려고 발버둥 쳤어요. 그때 민재가 뒷문으로 튀어나와 민성이의 퇴로를 막아섰습니다. 꼼짝 마. 넌 도간에 든 쥐야.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어요. 수연이가 신호를 보내고 신고한 거였죠. 망을 보던 지훈이는 골목 입구에서 도망치려다 매복해 있던 김 형사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거 이거 놓으라고. 내가 뭘 했다고 그래. 밖에서 지훈이의 악쓰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성이는 가게 안에서 남편과 민재에게 완전히 제압당했습니다. 놓으라고. 이거 불법이야. 이게 무슨 짓이야? 민성이가 발악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들이닥친 경찰들이 민성이를 바닥에 눕히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커덕.
차가운 금소금이 가게 안에 울렸어요. 박민성 씨, 존속살해 미수 및 방화 예비 혐의로 체포합니다. 김 형사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습니다. 저는 경찰차에 짐짝처럼 실려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아까웠으니까요. 드디어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드디어 결판을 낼 날이 왔습니다. 민성이와 지훈이는 줄줄이 엮여 기소되었어요. 존속 살해 미수, 보험 사기, 방화 예비, 사문서 위조까지 죄목을 나열하자면 끝이 없었습니다. 재판은 시작 전부터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어요. 죽은 줄 알았던 부모가 살아 돌아와 아들을 고소했다는 영화 같은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전국이 발칵 뒤집혔거든요. 뉴스에서는 연일 우리 사연이 특종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부모를 불태워 죽이려 한 패륜 아들, 충격의 전말. 탐욕이 부른 비극, 며느리의 두 얼굴. 자극적인 제목들이 신문 일면을 도배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법정의 피해자이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찰 측 변호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어요. 증인, 1년 전 화재 현장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아랫배에 힘을 줬어요. 그날 밤 저는 코를 찌르는 매캐한 휘발유 냄새 때문에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떠보니 텐트가 이미 시뻘건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텐트 밖에서는 아들과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법정 안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어요. 방청석 여기저기서 탄식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피고석에 앉아 있는 민성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어요. 저희는 살기 위해 칼로 텐트 뒷면을 찢고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덤불 속에 숨어서 보니 제 아들이 전화기를 붙들고 거짓으로 통곡하는 연기를 하더군요. 제 가슴이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요. 민성이가 고개를 푹 떨구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쏟아지려는 걸 억지로 참으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의 눈을 보며 그 죄를 고발해야 하는 어미의 심정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때 민성이의 국선 변호사가 벌떡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요청합니다. 피고인이 당시 도박 빚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사가 즉각 반박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피고인은 범행 도구로 쓸 인고를 암시장에서 미리 구입했고 인적이 드문 외진 캠핑장을 치밀하게 물색했습니다. 이는 계획적이고 악랄한 지능 범죄입니다. 재판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신감정 요청은 기각합니다. 계획 범죄의 정황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지훈이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어요. 그동안 민성이 뒤에 숨어있던 지훈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모든 죄를 남편에게 뒤집어 씌우기 시작한 것이었죠. 판사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다 저 사람이 시킨 거예요. 저는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당해서 어쩔 수 없이 따른 거라고요. 저도 피해자예요. 지훈이가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민성이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뭐, 야, 최지훈, 네가 먼저 하자고 했잖아. 빚 갚으려면 부모님 보험금밖에 없다고 네가 먼저 꼬드겼잖아. 민성이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이 살인마야. 네가 다 꾸민 짓이잖아. 지훈이가 지지 않고 악을 쓰며 맞받아쳤습니다.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민성이가 눈이 뒤집혀서 폭탄 발언을 터뜨렸습니다. 웃기지 마. 너야말로 살인마지. 네 전 남편 교통사고, 그것도 네가 브레이크 고장내서 죽인 거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그 증거 다 가지고 있어. 민성이의 폭로에 방청석이 술렁거리다 못해 비명까지 터져나왔습니다.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며 물어뜯는 꼴이 짐승만도 못했어요. 정숙하세요. 조용히 하십시오. 피고인들 자제하세요. 재판장이 의사봉을 쾅쾅 두드리며 경고했습니다. 저는 저 두 사람의 추악한 바닥을 보며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부부라며 죽고 못 살던 것들이 형량 앞에서 서로를 잡아먹으려 안달난 꼴이라니 기가 막혔습니다. 다음으로 민재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민재는 당당했어요. 저는 전직 보험 사기 조사관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의 보험 사기 행각을 조사하다가 오히려 뇌물수수 혐의를 쓰고 억울하게 해고당했습니다. 민재가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진술했습니다. 피고인 박민성이 제 업무용 계좌로 돈을 몰래 이체해서 뇌물수수로 조작했고 제가 작성한 조사보고서까지 감쪽같이 위조했습니다. 여기 그 원본 파일과 조작된 내역의 증거가 있습니다. 민재가 제출한 증거들이 스크린에 뜨자 방청석이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완벽한 증거 앞에 변호사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재판은 치열한 공방 끝에 4개월이나 이어졌어요. 드디어 마지막 공판날 검찰이 구형을 했습니다. 피고인 박민성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최지윤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또한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명한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법정 맨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탕, 탕, 탕. 의사봉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성이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미 모든 걸 포기한 듯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지훈이가 괴성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억울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이거 무효야. 내가 왜 감옥을 가? 교도관들이 지훈이의 양팔을 잡고 끌어냈습니다. 지훈이가 발버둥을 치며 끌려나가면서도 욕설을 퍼부었어요. 저는 그 아수라장을 지켜보면서도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구석에 깊은 구멍이 뚫린 듯 공허함만 밀려왔어요. 통쾌할 줄 알았는데 끝났다는 안도감보다는 텅 빈 느낌이 더 컸습니다. 법정을 나서자마자 수많은 기자가 벌떼처럼 몰려왔어요. 어머님, 심경이 어떠십니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거리고 마이크가 제 얼굴 앞까지 들이밀어졌습니다. 남편이 저를 등 뒤로 감싸 안으며 기자들을 막아섰어요. 비켜주세요. 길 좀 터주세요. 인터뷰는 안 합니다. 제발 우리 좀 내버려 두세요. 남편이 단호하게 소리치며 인파를 헤치고 나갔습니다. 민재가 미리 대기시켜둔 차를 가져와 우리를 태웠어요. 차가 출발하자 기자들이 끈질기게 뒤쫓아왔지만 민재가 능숙하게 골목길로 빠져나가 금세 따돌릴 수 있었어요. 고요해진 차 안에서 남편이 제 떨리는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여보 고생했어. 이제 진짜 다 끝났어. 악몽은 끝난 거야. 남편이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린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낳고 기른 자식이 부모를 죽이려다 범죄자가 되어 감옥에 갔다는 사실은 세상 어떤 판결로도 치유되지 않을 테니까요. 그날 밤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 세 사람은 조용히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안주는 식어 빠진 순대뿐이었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누구 하나 말을 꺼내지 않고 각자의 생각에 잠겨 씁쓸한 소주잔만 비웠습니다. 재판이 완전히 끝나고 우리는 엉망이 된 호적을 바로잡았습니다. 사망 신고가 법적으로 무효화되었고 저와 남편은 서류상으로도 다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민성이 부부가 사기로 받아 챙겨간 보험금은 전액 환수 절차가 진행되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돈은 피 묻은 돈이라 쓰기도 싫었지만 민재의 앞날을 위해 쓰기로 마음먹었어요. 가게는 재판 기간 동안 잠시 문을 닫았었습니다. 다시 문을 열던 날 단골 손님들이 잊지 않고 찾아와 주었어요. 아이고 사장님,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어. 뉴스 보고 내가 다 울었다니까? 다시 문 열어줘서 고마워요. 우리가 응원해요. 힘내세요. 손님들이 제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히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언론을 통해 우리 사연이 알려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편지와 선물 택배가 산더미처럼 도착했어요. 저는 밤마다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돋보기를 쓰고 읽었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앞으로는 꽃길만 걸으세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세상에 악마 같은 놈들도 있지만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천사 같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거든요. 민재는 정식으로 우리의 법적 양아들로 입양 절차를 밟았습니다. 수연이와의 교제도 공식적으로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 수연이랑 진지하게 사귀어도 되겠죠? 제가 잘할게요. 민재가 얼굴을 붉히며 쑥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기다리던 말이다. 얼른 날 잡자. 제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연이가 옆에서 민재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웃었어요. 한편 남편은 건강검진에서 위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속을 얼마나 끓였으면 위가 다 상했을까요? 스트레스성입니다. 마음 편히 지내시고 자극적인 음식 피하시면 금방 나으실 겁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남편이 머쓱하게 웃었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속 썩을 일 없으니 금방 낫겠죠. 허허. 어느 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정리하는데 민재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가게 간판 말이에요. 이름을 좀 바꾸면 어떨까요? 이름? 형인의 국밥 말고 뭘로? 제가 행주지를 멈추고 물었습니다. 민재네 국밥이요. 저도 이제 호적상으로도 정식 아들이 됐으니까 제 이름을 걸고 대를 잇고 싶어서요. 민재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의 눈가에 주름이 지도록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 아주 좋다. 내일 당장 간판쟁이 부르자. 남편이 무릎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새 간판을 다는 날이 왔어요. 파란 가을 하늘 아래 민재네 국밥이라고 적힌 크고 깨끗한 간판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남편과 민재, 그리고 예비 며느리 수연이와 나란히 서서 그 간판을 올려다보았어요. 지난 1년간의 악몽이 봄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간판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재판이 끝나고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던가요? 우리 가게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성장해서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어느 날 번드르르한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찾아와 명함을 내밀며 제안을 했어요. 사장님, 저희 회사에서 민재네 국밥을 프랜차이즈로 만들고 싶습니다. 전국에 체인점을 내시죠.
돈방석에 앉게 해드리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리고 직접 찾아온 사람들의 열정적인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조건은 파격적인데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행주를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껄껄 웃으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돈방석은 무슨 엉덩이 베겨서 싫다. 우리는 이 가게 하나면 충분해. 욕심 부리다가 탈난다. 우리가 겪어봐서 알잖아.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게 좋아요. 우리 식구끼리 오순도순 장사하는 게 최고지.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민재도 그럴 줄 알았다며 환하게 웃으며 동의했어요. 그럼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가게가 공장처럼 변하는 건 싫어요. 꽃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던 어느 봄날, 민재가 수연이의 손을 꼭 잡고 우리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잘 익은 복숭아처럼 발그레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희 결혼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민재가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이가 얼굴을 붉히며 배꼽 인사를 했어요.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 아버지. 민재 오빠랑 예쁘게 살게요. 저는 달려가서 수연이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이 핑 돌았어요. 고맙다, 수연아. 정말 고맙다. 우리 민재 받아줘서 고마워. 너는 이제 내 딸이야. 제가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결혼식은 화려한 예식장 대신 우리 가게 앞마당에서 소박하지만 따뜻하게 치러졌습니다. 동네 주민들과 단골 손님들이 하객이 되어 국수를 나눠 먹으며 축하해 주었어요. 민재야, 수연아, 결혼 축하한다. 아들, 딸 구별 말고 5만 낳아라. 행복하게 잘 살아라. 너희는 진짜 복 받을 거야.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축하 인사가 꽃가루처럼 쏟아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작은 비단 상자를 꺼내 신부 수연이에게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님? 수연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열어봐라. 너 주려고 아껴둔 거야. 제가 인자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묵직한 순금 비녀가 반짝이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님, 이건 내 시어머니한테 시집 올 때 받은 거야. 내가 제일 아끼는 건데 이제 네가 가져라. 우리 집 며느리는 너 하나뿐이다. 제가 수연이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이의 큰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고이더니 툭 하고 떨어졌어요. 어머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수연이가 제 손을 꼭 잡고 울먹였습니다. 그 옆에서 남편은 헛기침을 하며 민재에게 네모난 시계 상자를 툭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 민재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평생 내 손목에 좋은 시계 한번 차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나는 이제 늙어서 필요 없다. 이제 가장이 되는 네가 차라. 남편이 무뚝뚝하지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민재가 상자를 열자 번쩍이는 고급 명품 시계가 나왔어요. 아버지,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제가... 민재가 당황해서 손을 저었습니다. 이놈아, 애비가 아들한테 주는 건데 비싼 게 대수냐? 주는 대로 차. 너는 그럴 자격 있다. 남편이 민재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민재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이내 남편을 와락 껴안았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 넷은 가게 카운터 앞에 나란히 서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관 아저씨가 카메라를 들고 활짝 웃으라고 소리쳤어요. 자, 찍습니다. 김치. 하나, 둘, 셋. 펑 하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 사진은 가장 잘 보이는 가게 카운터 뒤 정중앙에 걸렸어요. 저는 행주질을 하다가도 그 사진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뭉클하고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 꿈꿨던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으니까요. 피로 맺어진 가족에게 처참하게 배신당했지만 결국 마음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을 얻은 겁니다. 남편은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어요. 매일 아침 가게 앞마당을 빚으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낙이 되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가 기가 막혀. 장사 잘 되겠어. 남편이 빗자루를 들고 씩씩하게 나가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알았으니까 살살해요. 무리하다가 또 병나면 나만 고생이야. 조심해요. 제가 타박하면서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재 부부는 2층 신혼집에 살면서 가게 일을 내 일처럼 함께 했어요. 어느 날 점심 장사를 마치고 수연이가 수줍게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왜? 뭐 먹고 싶은 거라도 있니? 얼굴이 왜 그리 빨개? 제가 물었습니다. 저 아기가 생겼어요. 병원에서 확인하고 오는 길이에요. 수연이가 배를 만지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쨍그랑 떨어뜨리며 수연이를 바라봤어요. 정말이야? 진짜지? 제가 믿기지 않아 되물었습니다. 네, 5주 됐대요. 수연이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수연이를 와락 끌어안고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다, 수연아. 정말 고마워. 여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된대. 손주 소식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노부부의 새로운 삶의 이유이자 기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누런 봉투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어요. 발신인을 확인하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교도소였습니다. 민성이가 보낸 편지였어요. 저는 그 편지를 들고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열어볼까 말까, 찢어버릴까 수십 번을 망설였어요. 결국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 아빠, 용서해달라는 말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럴 자격조차 없는 놈이니까요. 다만 이곳 좁은 독방에서 지내며 제가 얼마나 돈에 미쳐서 괴물이 되었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도박에 빠지면서 저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엄마 아빠를 부모라고 부를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부디 건강하시길 빕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편지를 다 읽고 조용히 접었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그저 깊은 한숨과 함께 편지를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뭐야 그게? 무슨 편지야? 남편이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민성이한테서 온 편지야. 제가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잠시 굳어지더니 아무 말 없이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주었어요. 뭐라고 써 있었어? 그냥 잘못했다고 건강하라고 하네. 답장 쓸 거야?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니고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르면 그때는 한번 생각해 볼게. 당신 마음 가는 대로 해.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당신 편이야. 남편이 든든하게 말했습니다. 민재는 그 편지에 대해 눈치챘는지 아무런 말도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평소보다 더 살갑고 다정하게 저를 챙겼습니다. 어머니, 국 더 드릴까요? 따뜻하게 데워드릴게요. 어머니, 오늘 많이 고단하셨죠? 설거지는 제가 다 할 테니 들어가서 편히 주무세요. 저는 그런 민재가 가슴 시리도록 고마웠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간판 불을 끄는 늦은 밤이었어요. 저는 가게 앞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유난히 별들이 총총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민성이에게 답장을 쓸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내 마음의 상처가 조금 더 아물면 그 아이를 면회하러 갈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찌됐든 내가 10달 품어 낳은 자식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내 곁에 있는 진짜 가족들을 위해 살 겁니다. 저는 내일도 어김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 정성껏 육수를 끓일 거예요. 지나온 날들은 불지옥 같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이것이 화염 속에서 살아남은 우리 부부가 선물 받은 기적 같은 두 번째 인생이니까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한테 2번이나 죽을 뻔했지만 저는 살아남았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그 순간들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제 곁에 남편이 있었고 하늘이 보내준 새 아들 민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라는 걸요. 혹시 지금 가족 때문에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 곁에도 진짜 가족이 될 사람이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이 기막힌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